안녕하세요. 저는 박길자 할머니의 자랑이자 김하정 선생님의 자부심인 20대 중반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매년 수능 당일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보며 많이 감동받곤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수능에서 이제 20살이 되기 시작한 친구의 남동생이 시험장까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험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시험장 앞에서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봅니다. 제가 수능을 본 당시에는 생각나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주변에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이나 또 그들과 함께 누구보다 애쓰고 고생했을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가 다가오고 매스컴에서 수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자연스레 수능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때 예민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짜증냈던 것이 아직도 미안하다는 친구,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엄마가 밤새 싸주신 도시락을 한 입도 먹지 못했다가 시험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걱오걱 퍼먹었다는 친구. 각자의 추억으로 이런 때의 대화는요, 무르익어 갑니다. 저의 19살 수능 아침도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추억하며 제 자랑이자 저의 자부심이었던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제 방이 따로 없을 정도였지만 제 성적이 좋아져 버리니 앞으로 교육비에 대해 걱정하시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다투거나 언성을 높인 적이 없던 부모님께서 제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냥 더 남들이 하는 비싼 과외를 줄 서서 간다는 공부 모임을 보내진 못해도 학원 정도는 보내줘야 할 것 아니야? 누가 몰라서 그래 그냥 너무 조급하지만 말자는 거잖아. 왜 싸워? 누가 학원 보내달래? 필요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 둘 다 싸우는 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알아서 잘해야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후로는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로서 사람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선생님들의 관심이었어요. 한 분 한. 지나가는 분의 말들이 쌓여 나는 관심받는 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 따뜻한 관심은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중학교 때만큼이나 잘 나온 성적에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부르셨어요. 점심시간 시끌벅적한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간 교무실은 일정한 간격마다 가습기가 피어오르고 여느 때와 같이 로션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교무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상담 테이블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초록 부직포가 깔린 원형 유리 테이블 위로 이면지 하나와 볼펜을 든 선생님의 두 손이 가지런히 놓인 채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의 성적 보고에 선생님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해올 만큼이니 선생님은 굵은 뿔테 안경을 고쳤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제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더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전교에서 천둥 호랑이 선생으로 불리는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원래 말을 다정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칼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급식소나 복도에서 욕을 하고 뛰어다니던 선배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선생님의 소문을 알고 있던 아이들은 반대정을 받고 나서 소리 없는 절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단둘이 가지는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은 긴장스러웠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려가는 혼인을 위한 교무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 온도가 있다면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선생님은 없었고 그날의 교무실 온도처럼 따뜻한 말투의 선생님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오늘 내가 널 따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한 후 선생님은 뿔테 안경을 거친 채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시던 출석부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 몇 번 접어 구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시라며 아이를 향해 말했어요.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리어카가 쓰러지고 혼자 갇혀 있을 때 학생 한 명이 달려와 도와주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데 학생의 교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학생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춘고등학교 정민지 학생. 얼마 전 길을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에 싣고 있던 폐지를 몽땅 쏟은 채 느린 허리를 굽히며 겁없이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워드리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주워드린 것뿐인데 그렇게 학교로 편지까지 보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제 손에서 종이를 가져간 선생님께서 고의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사람들이 워낙 개인주의고 아이들 역시 다를 바가 없어서 학교에 온기가 없다고 느꼈는데 너를 보고 선생님이 배웠다. 아직 세상이요.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게 꼭 전하고 싶은 것 같아서 부르러 왔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베푸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런 학생과 마주 앉은 선생님은 따뜻한 칭찬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 잘했어, 민지야. 앞으로도 그러려니와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초콜릿을 나눠주신 할머니의 편지 위에 올려 제게 내밀었다. 항상 차가운 얼굴을 지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안경 뒤에 가려진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은 우리 어머니만큼이나 따뜻했다. 선생님이 그냥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롭고 마음껏 살아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후로도 여전히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며 학업에 전념하는 날들이 지속되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6월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제 정신을 잃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로 둘러싸인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소동을 피우며 움직이고 있는데도 제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가 소리치거나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그것이 가스 폭발 사고였다는 것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종종 꿈속에서 떠올리게 되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 뒤에서 넘어가며 그 상황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비집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민지야, 미안해라는 짧은 한마디. 그렇게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려주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님도 집도 잃어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 도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누가 죽게 되면 한동안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혹은 그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매우 끔찍했지만 감정이 가라앉자 오히려 그냥 좀 긴 시간을 혼자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본인과 살게 된 손녀가 불편한 것은 없을지 늘 걱정하시던 할머니께서 편안히 계실지를 못하고 5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딸그락 거리셨어요. 정말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어요. 바로 학교인데요.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가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더 가야 하는 거리로 멀어졌습니다. 펜더. 2시간 동안요. 왕복 4시간 거리에 위치했어요. 왔어요. 고단하시겠지만 어서 들어가서 밥 드세요. 할머니, 제가 밥 먹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먹으세요. 고단해서 못 먹겠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렇게 먼 길을 매일 오다니 얼마나 고된지. 민지야. 그러지 말고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가까운 고등학교에 있던데 거기로 옮기면 안 되겠어요? 그거 말이죠. 그런데, 전화. 그래요. 전화해요. 저 이번에 엄마 친구가 소개시켜준 과외를 받기로 했는데 성적이 오를지 잘 모르겠어요. 야, 거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유명한 과외였더라던데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저도 빨리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너무 고민이 돼. 민지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공부를 잘해서 과외나 학원 같은 곳은 다니지 않아도 돼. 맞아. 진짜 부러워. 나도 너처럼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은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곳은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학원에 못 간다는 게 숨기려고 더 열심히 혼자 공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집이 가난해서 학원에 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나면 부모님 몰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원비를 벌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이젠 2학년이 되어도 학원은커녕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버스가 없어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신뢰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 수능까지 2년 반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혼자 공부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부해야 할 내용의 난이도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친구들처럼 멘토로 삼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최대한 시간을 내어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책상조차 없어서 상다리를 펼쳐놓고 허리를 숙이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와도 두 다리를 쭉 펴고 한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위를 때리며 공부했습니다. 조금만 뒤로 기대하면 따뜻한 온돌바닥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유혹도 불쑥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공부하다가 할머니께서 고구마를 삶아주셨는데 먹으면서 공부해라. 꿀고구마네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 몸에 더 좋을 거야. 농약을 안 뿌려서 먹기 편할 것 같아요. 민지야, 공부가 잘 되니 할미밭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따왔다. 엄마가 좋아하던 설탕절임도 해서 먹을 때 달달하게 하고 싶으면 오이 한 입 떼어 먹으면서 해라. 민지야, 너 이제 배고픈 시간인 것 같아. 조금 먹고 공부해라. 금방 허기도 할 거야. 또한 낯가림이 심한 손녀가 뭘 그렇게 해안이 되는지요? 공부할 때 30분마다 문을 열어서 이것 좀 먹어봐라. 저건 어떠냐 하시는 귀여운 할머니 방에 있을 때면 가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이지만 제 엄마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머니, 공부해야 해서 이따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한 이유는 30분마다 문을 열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엄마와 아빠의 죽음을 실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손녀가 아프도록 공부하는 손과 얼굴에 묻은 흙만큼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서는 모습은 자연스레 엄마를 떠올리게 했고 엄마를 생각해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의 현실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공부하던 책을 닫고 할머니를 도우러 시작했어요. 이 넓은 밭을 혼자 일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넓네? 만약 더 넓은 밭을 했어야 했으면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너를 보면 내 딸 생각이 나요. 말도 듣지 않고 매우 고집센 딸이었는데도 나는 그런 큰 딸을 또 낳고 어미보다 먼저 하늘로 떠나지 않았을까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래도 하루가 잘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해. 무리하지 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괜찮아. 잔소리를 하는 게 내 엄마를 닮았네. 오늘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엄마를 떠올리던 저와 그러한 나를 보며 딸을 떠올리는 할머니, 엄마를 닮은 할머니와 엄마를 닮은 딸이 함께 밭에서 보내는 시간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마저 하늘나라로 가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할머니 댁이 공부할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공부 시간이 줄어도 할머니를 도우며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마음으로 엄마를 편안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하시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쉬는 시간마다 반 아이들 전체를 한 명씩 돌아가며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야, 담임, 면담 이거 왜 하는 건데? 몰라. 몇 반 애들은 아무도 안 했다는데 그냥 천둥 호랑이 혼자서만 하는 건가 봐. 아, 무슨 말 할 것 같아. 나 진짜 어색할 듯.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별 면담이 부담스러운 듯하여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도 평소에 워낙 무섭기로 유명한 분위기예요. 선생님이 계셨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겁이 나게 됐어요. 저 또한 처음 교무실에 분리해 갔을 때 친구들처럼 꽤 긴장했었기 때문이죠. 면담은 번호 순서대로 이루어졌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는 덜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그날처럼 동그란 유리 테이블에 선생님이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니? 앉으세요. 민지, 요즘 어때요? 저,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민지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맞긴 한데, 또박또박한 대답을 들은 거니까 괜찮아요.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질문을 너한테도 해볼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민지, 내 삶의 멘토야. 멘토요? 선생님이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한 사람이 떠올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다다 교실로 뛰어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책 한 권을 들고 교무실로 되돌아가서 그 책을 선생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책에는 여러 수필을 발간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적혀 있었어요. 작가이자 대학에서 국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 연예인과 방송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맨투맨을 입고 계신 김 선생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한 명이라도 송쌤에게 멘토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어느 날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테이블 옆을 지나가시며 책을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다. 그 책은 민지가 가져온 것이었는데 너 이 책 읽어보니?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자주 읽는 책이에요. 양 교수님께서 얘기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송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라며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셨다. 아, 이분처럼 되고 싶다. 라며 민지가 말했다. 정말이야. 민지를 봐서 교수님이 엄청 무서우셨다. 분이여, 가만히 계세요. 얼마 후에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쩍 말씀드릴게요. 엄청 야무진 여학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증거를 제출해야겠다며 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면담이 종료되었어요. 교무실을 나가려는 제 손을 붙잡아 세우신 선생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민지야, 괜찮으려고 너무 칙칙하려고 하는 건 필요 없어. 기뻐할 때는 자유롭게 기뻐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워해도 돼. 아무 생각 없이 싶을 때도 또한 같아야 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 너무 씩씩하려고 하면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해.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해주셨어. 내가 씩씩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들키자 조금 편안해졌어. 선생님에게는 내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며칠 후 선생님께서 작가님이 하시는 설명에 초대장을 주셨어. 작가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깔끔한 흰색에 매료되어 계속 보게 되었어. 무언가를 꾸밈으로써 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느낌이었어.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얼굴 옆에 V자를 그려 보여주셨어요. 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다가오는 주말에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초대권이 보이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정말 안 보였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 있던 흰색 엽서 보지 못했어요? 흰색 엽서? 모르겠는데 왜 중요한 거니 오늘 그걸로 갈 수 있단 말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할미랑 같이 다시 찾아보자. 할머니는 제 시무룩한 표정을 보시고 심각한 표정이 되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엽서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민지야, 너 그거 어디 뒀는데? 그거 여기요.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네모나게 혹시 반적으로 접혀있던 종이 말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냥 버리려고 접어든 종이 쓰레기인 줄로만 알고 할머니께서 가마솥 불쏘시개로 써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권을 찾아내지도 복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쩔 줄 몰라 제자리에 서서 종종 걸음을 하는 할머니께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가서 이름만 말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할지 모르겠어. 민지야, 할머니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음에 다시 가면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았어요. 결국 핸드폰도 없고 선생님 전화번호도 따로 외워두지 않았던 저는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나 할머니께 웃으며 다음에 가면 된다고 말로 달래드리고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국어 선생님께 무슨 말씀드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월요일이 그렇게 싫었던 것은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숙제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그냥 자버리는 밤과 같이 불안함이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러한 밤을 꼬박 새워 보내고 나니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풀지 않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던 국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민지, 토요일에도 오지 않았다며 교수님께 연락드렸는데 그런 학생은 없다고 하셨던데. 선생님, 제 사실 못 갔어요. 선생님께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둥그렇게 아래로 처진 눈썹을 하고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아이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도 다음에도 기회는 또 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할머니께서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 민지도 안 읽고 챙겨줄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알았지? 한 차례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지나가고 기말고사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시험 많은 자신이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공부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저의 성적은 당연히 하락했어요. 눈에 띄게 떨어진 제 성적을 보고 선생님은 결국 저를 다시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한 학기가 채 가기 전에요. 세 번째 면담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안 좋은 상황이라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실 것을 알았기에 과거를 확실히 하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띄게 점수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선생님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점수가 크게 떨어진다면 내가 나중에 다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힘든 점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실래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자꾸 선생님의 기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 이상과 이하로도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는 모습에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에 결국 선생님 앞에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17세 때의 제 현실을 얘기하자면 어린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기 싫은 핑계거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생 많았니? 환경도 마음도 어수선한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너는 아직 17살 어린이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 것이다. 그저 나를 안타까워하는 선생님은 내가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 듯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지루하거나 지치는 내색 없이 완전히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꼭 해결책을 제시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이렇게 홀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먹으면 수분 안으로 두통이 가라앉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은 날 다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셨다. 끝까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민지야, 선생님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만 괜찮으면 당분간 할머니 댁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등하게 해볼래? 넓은 집은 아니지만 너 혼자서 조용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 하나 정도는 있어. 등하교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어. 다른 것도 아닌 선생님 댁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 당연히 고민되었어. 선생님이 어색했던 할머니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오갈 데 없던 저를 거두어 주신 할머니를 공부 때문에 떠난다는 게 너무 큰 잘못을 짓는 것 같았어. 게다가 아무리 담당하는 반에 학생이지만 집에 남을 들이고 산다는 것이 선생님께도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께서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지만 저를 위한 선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선생님께는 있는 듯 없는 듯 성실한 투명인간으로 신세 져보기로 했어요. 저의 결심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민지는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따로 없이 전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민지가 조금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민지에게 하는 것은 그냥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제 집에 한 방을 내어주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거나 미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선생의 본분에 부합해서 지금처럼 학생이 의도치 않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 이끄고 뒤에서 밀어주고 싶습니다. 현재의 성적 하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까운 인재인 민지에게 너무 아쉽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민지가 잘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멍청해서 무엇도 모른다고 해서 욕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야, 고마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지내주어서 자책하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올라올라 마음의 파도가 치더니 할머니도 비슷한 마음일지 모르겠다 생각하며 맞잡은 손을 더 꼭 까잡아 주셨어요. 할머니,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으로 갈 거예요. 평소에 살갑지도 못하고 무뚝뚝하게 애교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손녀가 왜 이렇게 귀하다는 걸까요? 계속 눈앞이 아까움으로 가득 차 있으셨던 할머니께서 꼭 잡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지는 애 같지 않게 매사 신중하고 정직해요. 선생님, 속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 선생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댁은 예전에 몇 번 방문한 친구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중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 방은 태어나 처음 본 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을 포함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금 설레기도 했죠. 그 공간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제가 불편할 것을 걱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낸 시간 동안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집안에서는 TV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원조인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고요한 분위기를 고집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러셨나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 열심히 공부하여 갚아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대화를 거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나 집에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동선이 겹치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당연하게만 알고 받아왔던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이 열정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 댁에서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던 그때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보낼 때보다 더 자주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라면 선생님은 제가 지키지도 지켜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처럼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공부도 예전처럼 잘 되었어요. 막히는 것 없이 술술 풀어내려가는 문제집은 어느새 산더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 되어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은 없던 거실에 대신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가 구운 마른 오징어를 뜯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댁에서 지낸 지 3달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앉아서 영화 한 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이 보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소한 오징어 구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는 슬프기로 유명한 국민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가족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 이미 보았던 영화였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보니 똑같은 장면에서 또 눈물이 나왔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흘리는 것이 창피해 솔깃했는데 선생님의 눈치를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양의 눈물을 적시며 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슬픈 장면이 지나고 나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고 후련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편안한 방법이었어요. 마음속에 묵혀두고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슬픔이 하나 둘 눈물 밖으로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서둘러 티슈를 뽑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홀짝이는 두 여자의 콧물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침묵을 깨고 선생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요. 다른 일로 속상해도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죠. 물론 모든 감정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민지야 너도 좀 후련해. 내 영화가 너무 슬프다고 왔는데. 울다 보니 제 안에 쌓여있던 슬픔들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오늘이 우리 딸의 생일이거든. 선생님은 마음에 있던 슬픔을 눈물로 터뜨려내듯이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께서 딸이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또래이셨고 교무실의 선생님 자리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오, 안 놀랐어? 네, 사실 선생님 자리에 붙은 사진을 보고 딸인가 했었거든요. 왠지 너는 눈썰미까지 좋구나. 그 사진 속 모습이 우리 딸의 마지막 모습이야. 선생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선생님에겐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은 희귀병을 앓다 1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부부 사이까지 소원을 적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셨다고 했어요. 마트에 가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 드린다고 알록달록한 과자들을 사갈 때도 병원에 갈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드려야 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을 챙겨가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추억에 잠긴 얼굴을 하고 한참 동안 조잘거렸습니다. 제 어릴 적에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모습이 선생님의 얼굴 위로 겹쳐져 있었어요. 보였어요. 조잘조잘한 어린 시절을 엄마만이 기억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나조차 모르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행복해하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게 흘러갔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 날부터 선생님을 안쓰럽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나를 향한 배려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배려를 제가 보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진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날처럼 가끔 슬픈 영화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방문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손녀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의 눈물의 상봉이 있었죠. 물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공부도 정말 잘 되었어요. 문제집을 풀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풀어버렸어요. 돈 쓸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문제집을 많이 샀었지만 결국 문제집 구매를 그만두고 인터넷에서 지난 기출문제들을 프린트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2년 반이 흘렀어요. 고대했던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따뜻했던 날씨도 수능 당일만 되면 얼음장이 된다던 선배들의 말이 진짜였습니다. 선생님은 전날 밤을 새면서 수능날 먹을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고 할머니는 먼 길을 새벽부터 달려와 시험을 치는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수험장에 들어가는 제 손에는 2개의 도시락 가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싸주신 도시락과 할머니께서 시험 중에 먹으라고 싸주신 찐 감자였죠. 아마 그날 수능을 치른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해서 도시락을 못 먹은 것도 아니었고요.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 간식과 함께 윤기 나는 도시락도 알차게 챙겨 먹으며 시험을 잘 보았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긴장하며 내려다보고 계실 수능 시험장은 선생님과 할머니 두 분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본 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힘껏 안아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옷깃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손녀의 마음이 녹도록 기도하며 힘껏 안아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숨 막혀. 이 녀석아, 찐 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보답해드리는 거예요. 맛보세요. 다 식어가니까 맛이 없어질까 봐요. 어떻게나 떨리고 조마조마한 상태였지만 식어도 맛있어 누가 사주신 건지. 아이고, 우리 손녀가 나이가 들수록 능글맞아져 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만 보여주는 내 모습일 뿐이죠. 정말이지, 우리 손녀도 할머니한테 받은 선물이 뭐예요? 몸이 조금씩 녹아가는 동그란 모양의 얼어붙은 것을 전해 할머니가 주상점을 여러 네모난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흰색이고 단단한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살면서 한 번도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 이제야 어른이 되어서 핸드폰을 하나 가져야만 하는지? 그동안 소리치거나 공부만 열심히 한 걸로도 충분했다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 없는 애들도 있는데요. 선생님, 할머니한테 준비한 선물인데 어서 확인해보세요. 할머니 이름을 한 번에 저장하고 할머니도 그런 것을 아시죠?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봐요. 그리고 빨리 확인하고 지금 가장 전화하고 싶은 분께 바로 전화를 걸어야죠. 할머니, 선생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듯이 등을 토닝토끼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오늘 하루를 수능 감독관으로 지내고 있겠지만 바로 전화드리기 어려워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토닥토닥 생소한 소리가 제 손가락을 따라 휴대폰을 타고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민지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수능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따 집에서 뵐게요. 아참. 핸드폰은 할머니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완전 새 것이어서 너무 신나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선생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내 앞에 두고 민지,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설렌 완연한 목소리로 대학 시작과 함께 끝나는 수능 성적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케이크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리 선생님의 반 학생이라 해도 이렇게 집까지 오셔서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공부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기댈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함께 있는 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것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영원히 마음속에 담고 선생님으로 여기며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앞으로도 당신은 제게 어머니이시고 정신적인 지주이며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게 주신 많은 가르침과 사랑에 대해 갚지 못할 것 같지만 영원히 그대로 영원토록 갚겠습니다. 우리가 슬픈 영화를 같이 보며 울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며 행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모님처럼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싶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너와 함께 지내면서 나도 너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고 생각하자. 앞으로도 민지디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다면 고맙고 감사할 것이다. 함께 보는 슬픈 영화와 함께 먹는 음식들로도 전부 행복했다. 나는 우리 딸을 생각하고 너는 내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민지야,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나에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에게 와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선생님 댁에서 함께 지내며 선생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도 꼼꼼히 챙겨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둘러본 할머니 댁에는 저만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보물함이라고 적힌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보물함이에요? 그거는 지난번처럼 너 소중한 것을 할머니가 맘대로 버리고 잃어버릴까봐 너 앞으로 소중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두라고 할미 손 안 들게 설명해 초대권을 잃어버린 그때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나 보물함 뚜껑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 정말 괜찮았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머니. 미안할 게 큰 의미 있는 물건 간수하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내 집을 떠난 후에도 누구와 어떻게 살든 할머니의 자리가 있어서 기쁩니다. 여기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숙사를 졸업하면 서울에서 방을 구해서 살아야 서울에서 취직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서운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온다거나 그런다고 불만스러울 만한 일도 없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할머니 댁에서 살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한 달 후에 할머니 댁에서 함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귀함을 배워가는 시간이 지나 저 혼자 독립을 하고 떨어져서 누군가를 챙기는 방법도 배우며 그렇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목소리조차 모르는 낯선 이를 멘토라고 하며 무작정 동경했던 제 자신은 이제 없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격려를 해주었던 선생님, 그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면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너, 그때 선생님이 뒤에서 공부 가르쳐 주셨어? 너만 족집게 과외 받았지, 저는 그러며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내 공부에 무관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게 묵묵히 한 발자국씩 떨어져 곁에 있어 주셨을 뿐입니다. 수능 시험장을 나온 순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도 큰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자 머지않아 그 꿈을 이루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달려가 말하고 싶어요. 내 꿈의 어머니 엄마,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신 감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고마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